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56%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안을 선택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 시민대표단 수개 토론회 직전 및 시민대표단 수개 토론회 종료 직후에 각각 진행됐다. 세 차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인원은 492명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 P이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 안정안과 소득 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소득 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 대체율은 42.5%다. 이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6.0%는 더 내고 더 받는 아닌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50%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42.6%는 보험료율 12% 소득 대체율 40%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며 나머지 1.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에 관해서는 시민대표단의 80.4%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 만 64세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만 65세로 하는 개편안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는 17.7%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1.9%였다. 이 밖에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체 공론화 결과를 종합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가는 가운데 정부가 수리 예정인 사직서는 없다고 밝혔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말했다. 앞서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상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수리를 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차관은 가장 먼저 3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교수들은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냐는 질의에 답변하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 달 후에 사직 효력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선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이 되겠고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어 그는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5일에 당장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약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KMS 제약과 MFC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MFC 주식 회사의 피마사르탄 칼륨 삼수 화물에 대해 5월 1일자로 원료의약품 등록 취소를 명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원료의약품을 등록한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변경 등록 또는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마사르탄 칼륨 삼수 화물의 조품 공급자로부터 2개 제조 단위를 3개 제조 단위인 것처럼 거짓 작성해 제조 판매한 조품 제조 단위가 MFC에 피마사르탄 칼륨 삼수 화물 DMF 등록 신청 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16일 KMS 제약의 울트란정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1개월 22일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사는 주 성분 외의 성분의 불량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하지 않았다. 또 허가 사항에 명시된 원약 분량과는 다르게 원료를 측량해 제조에 투입했으나 허가 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 제조 방법 등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다. 울트란정에 대한 제조 업무 정지 기간은 4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선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의 교수가 오는 8월 31일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강희경 아레아 안요한 교수는 최근 안내문을 통해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저희의 사직 희망일은 2024년 8월 31일이라며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 선생님들께 환자를 보내드리고자 하온이 희망하시는 병원을 결정해 알려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교수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안내했다. 서울에서 강북권 3곳 아래아, 강남권 3곳 등 6곳이다. 경기권은 7곳, 지역은 9곳이다. 두 교수는 소변 검사 이상, 수신증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께서는 인근의 종합병원이나 아동병원에서 진료받으시다가 필요시 큰 병원으로 옮기셔도 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지 못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으로 긴급 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등 개별 의대교수 비대위도 이날 오후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선 수련병원에서 외래진료나 수술 일정 축소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달 25일 혹은 30일부터 일주일 중 특정 요일을 지정해 휴진하는 5부제 방식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성인 천식 환자들이 코로나19 회복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천식 질환이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 50% 이상,
사망할 확률이 70%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중증 코로나19 회복 환자에서는 경증 코로나19 회복 환자에 비해 중증 천식으로 악화할 확률이 5배 이상, 사망 확률이 7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김상원, 이현, 김복은 교수 연구팀은 성인 천식의 심각한 악화 및 사망률에 대한 COVID-19의 장기적인 영향 전국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문에서 김 교수팀은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된 성인 천식 환자들이 중증 천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위험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에서 회복한 20세 이상 성인 천식 환자군 1,739명과 코로나19 비감염 대조 환자군을 일일 매칭했다. 연구 결과 성인 천식 환자 중 코로나19 회복 후 중증 천식으로 악화한 환자군은 만 명당 187.3건으로 대조군 119.3건에 비해 1.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률은 코로나19 회복 환자군에서 만 명당 128.3명으로 대조군 73.5명에 비해 1.76배 높은 수치이다. 또한 성인 천식 환자 중 코로나19 중증으로 분류되어 회복한 환자군에서는 코로나19 경증에서 회복한 환자군에 비해 중증 악화 위험이 5.12배, 사망 위험이 7.31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김상원 교수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는 코로나19 회복 후 합병증 및 기존 질병의 악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 성인 천식 환자들의 코로나19 회복 후 악화나 사망 확률이 높다는 것과 특히 중증 코로나19 회복 환자에서는 세심하고 철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식을 진료하는 임상의들이 코로나19 비감염 천식 환자의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논문은 국제저명 학술지 알레르기 및 임상 면역학 저널 3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예후가 나쁜 재발 불응성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새로운 치료법이 제시됐다. 서울대 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영일 박창희 교수 및 한국림프종 임상연구 콘소시움 공동연구팀은 재발 불응성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치료를 위해 BTK 억제제 레날리도마이드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기획하고 그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일군 이상 임상시험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은 빠르게 진행하는 공격성 림프종의 일종으로 악성 림프종의 절반 이상은 이 유형이다. 리툭시맙 등 항암제를 병용하는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하는데 환자 10명 중 4명은 1차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치료 후 재발을 경험한다. CAR-T 치료법의 도입을 통하여 이러한 환자들의 예후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의 재발 불응성 환자는 정립된 표준 치료법이 없고 기대여 명이 6개월에 그칠 만큼 예후가 나쁘다. 즉 재발 불응성 환자들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이 필요했다. 이에 연구팀은 표적 항암제, BTK 억제제와 다발성 골수종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 조절 항암제, 레날리도마이드, C20 표적 항암제, 리툭시맙을 병용하는 항암요법을 개발했다. 이후 이 요법을 66명의 환자에게 투약하고 치료 반응을 추적 관찰하는 단일군 이상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평균 약 9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객관적 반응률은 54.5%로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종양 크기가 감소하거나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치료 반응을 보였다. 특히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관에는 전체 환자 10명 중 3명꼴 나타났다. 또한 1년 무진행 생존 비율은 전체 환자의 33.1%로 환자 3명 중 1명은 1년간 종양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BTK 억제제가 저위험 림프종뿐 아니라 공격성 림프종 치료에도 효과가 있으며 이 항암제에 기반한 병용요법이 재발 불응성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을 완치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R2AO법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환자군을 규명하기 위해 DNA, RNA, 단백질 기반의 바이오마커 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MYD88 돌연변이를 가졌거나 NF-카파 비단백질 작용이 활성화된 환자가 유의미한 치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일 교수는 BTK 억제제 기반 항암 치료는 CAR-T 치료에 실패한 재발 불응성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로 검증된 R2AO법을 최근 개발 중인 이중 항체 치료 CAR-T 치료와 병용한다면 생존율을 높이는 또 다른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다. 땀에는 당뇨병부터 유전질환까지 다양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포함돼 있다. 땀 채취는 혈액 채취와 달리 통증이 없어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지만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소나 호르몬을 땀에서 얻기 위해서는 격렬한 운동을 통해 충분한 땀을 배출해야 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운동 기능이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닉스 연구센터 김주희 박사, 노어스웨스턴 유니버시티 잔 A 라저즈 교수 공동 연구팀은 피부 약물 전달을 통해 운동이 필요 없는 간편한 땀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운동을 통해 땀을 유도했던 기존 방법과 달리 피부를 통해 땀샘을 자극할 수 있는 약물을 전달해 땀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약물이 포함된 하이드로 젤에 전류를 흘려 약물을 피부 및 땀샘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플렉서블 디바이스를 개발했다. 이 디바이스는 작고 부드러워 피부 위에 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약물로 유도된 땀은 디바이스 내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에 수집돼 바이오 센서를 통해 생체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이처럼 디바이스 부착만으로 땀 속의 바이오 마커를 분석할 수 있어 병원을 방문해 검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의 오염 가능성도 낮출 수 있어 정확도 또한 높일 수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디바이스를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 아기에게 부착하고 땀 속의 바이오마커인 염소 농도를 확인한 결과 병원에서 땀을 채취해 기존 분석 방법으로 진단한 결과와 98% 이상 일치했으며 피부 온도 및 피부 pH 수치를 확인해 피부에 대한 디바이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낭포성 섬유증은 주로 유아기에 발현되기 때문에 질병 진행 및 신체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디바이스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어 유아 환자와 보호자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발된 디바이스는 건강한 성인도 별도의 운동 없이 간편하게 땀 속 바이오마커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비침습적 질병 모니터링 기술인 땀 기반의 디바이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피부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은 땀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 피부 상처 등 국소적으로 약물 전달이 필요한 곳에서 약물 전달률을 높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키스트 김주희 박사는 노어스웨스턴 유니버시티와 2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달성한 성과로 땀 모니터링 디바이스 개발에 있어 기존의 땀 유도 방식의 한계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임상 연구에도 성공함으로써 상용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연구 성과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노어스웨스턴 유니버시티 잔 A 라저즈 교수는 앞으로 성인을 포함한 대규모 임상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키스트 주요 사업과 우수 신진 연구 사업으로 수행됐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센서즈, 바이오일렉트로닉스 최신호에 온라인 게재됐다.